이론 보객이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점유취득세 완성됐을 때 그 효과를 봤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면서 시효가 완성됐다.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을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두 번째, 을의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따라서 갑의 땅을 을이 점유해서 20년이 되었을 때 갑에게 행사해야 되고, 만약에 갑이 을의 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넘겨줬다면 병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하게 되면 갑병매매는 무효되고 병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이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등기가 말소돼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시효취득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수용이 됐다. 이럴 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었죠. 등기부칙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다.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이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된다. 이때 선임무 과실은 등기가 아닌 점유에 관한 거고 점유 개시 시에만 선임무 과실이면 충분하며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시효완성자가 증명해야 된다. 소유자 등기는 무효 등기를 말한다. 등기부칙 시효 완성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든 등기부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든 그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 다음에 동산 소유권 점유취득 시효가 있었죠. 10년짜리가 있었고 5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나머지들 그 중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무주물이란 당연히 소유자, 즉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소유자가 없는 물건 또는 소유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물건인데 주로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두 개가 있죠. 무주의 동산과 무주의 부동산이 있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고요. 국유. 무주의 동산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2조 1항, 2항 조문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 자, 잃어버린 물건이고요. 당연히 동산만 되고요.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고 습득을 하면 되는데요. 무주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야 됩니다. 즉 소유자가 누군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공고가 있어야 되고요. 공고 6달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세 번째 매장물 발견. 이건 이제 남의 땅이나 남의 물건에 묻혀 있는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죠. 그게 매장물입니다. 그 매장물은 역시 무주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이때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 발견만 하면 되니까 점유는 필요 없다. 1년간 공고해라.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 갑소유 땅에서 을이 발견했다. 이럴 때는 그 땅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법률 규정에 한 공유가 됩니다. 간단히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라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첨부 중에 부합이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자,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를 포함한 첨부가 뭐냐? 기존에 있던 물건이 사라지고요.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첨부입니다. 기존에 있던 물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첨부인데요. 그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자, 먼저 부합은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합체가 돼서. 혼화는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섞여서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섞여서. 가공은 타인 물건에 누군가가 노력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공입니다. 이렇게 합체가 되거나 섞이거나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기존 물건은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물건의 권리도 소멸하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죠? 이때 이 권리자가 누구냐? 이거를 정해놓은 게 첨부가 됩니다. 이걸 정해놓은 게 첨부다. 자,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 부합은 합체, 혼합은 섞이는 거, 또는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그 결과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첨부다.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 있다. 자,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조금 이따 보고요. 첨부의 기본적인 효과 260조 1항. 첨부에 의해서 기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기존 물건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두 번째, 기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를 갖고 있던 자가 그걸 상실했는데 신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상실했는데 신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받은 사람은 신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 조문을 가지고 첨부의 기본적인 효과가 네 가지가 있다 라고 학자들이 정리해놨어요. 첫째, 되돌릴 수는 없죠.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신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놨는데 이거는 구물건 권리자들끼리 합의해서 정해놓은 게 제일 좋고 합의가 안 될 때 이걸 적용해라. 따라서 임의규정. 그 다음 구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신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을 때 손해가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보상하라 그랬잖아요. 그 보상을 나눠.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보상은 임의규정이에요. 기존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 보상 안 받을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건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건 임의로 보상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효과가 있더라. 자, 이 보상과 관련해서 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이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인이 누구고 제3자가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며 도급계약이 뭔지까지를 알아야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딱 이렇게 출제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매도인은 건축 자재상입니다. 제3자는 건축주고요. 매수인은 건축업자입니다. 자재는 뭐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도인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라고 할까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갑이라고 하겠죠. 제3자 건축주를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업자를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건물 신축 계약이 건물 신축 계약이 도급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도급인이 된 거고요. 건축업자가 수급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축업자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시멘트와 철근을 외상으로 사면서 소유권을 건축업자에게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근 시멘트는 매도인 갑소유야. 그 매도인 갑소유 시멘트 철근을 가지고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은 건축주 소유잖아요. 그럼 어떤 형성이 된 거예요? 갑소유 시멘트 철근이 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매수인 건축업자 을에게 시멘트 철근 대금 청구를 하는 것 외에 좀 전에 봤던 보상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 갑의 철근 시멘트가 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었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그 첨부에 관한 규정에 기초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즉 병은 갑에 대한 보상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건축주 병이 철근 시멘트의 소유권이 갑에게 유보되었다는 사실, 즉 철근 시멘트가 건축업자 을 소유가 아니라 갑 소유란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 이때는 보상 청구 못한다. 이때는 보상 청구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판례를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보셔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 자, 첨부의 기본적인 효과를 살펴봤고요. 그 첨부 중에 가장 중요한 부합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물건을 결합한다 그랬죠.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한 경우, 갑소유 건물에 을의 엘리베이터가 결합된 경우,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의 나무가 부합, 갑소유 건물에 을의 엘리베이터가 부합, 갑소유 땅에 을의 건물이 부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256조 원칙이 기존 부동산 소유자 갑은 그 부동산에 결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식재한 나무, 을이 결합한 엘베, 을이 증축한 이 건물 부분 다 원칙적으로 갑소유가 됩니다. 두 번째, 설령 이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갑의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 갑소유.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 갑소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임대인, 을이 토지의 임차인, 을이 갑의 승낙 없이 병으로 하여금 나무를 식재하게 했다. 이 나무 누구 거냐? 원칙, 갑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 기존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된다. 그리고 예를 든 게 건물 증축이에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한 것을 우리 대법원은 갑소유 건물과 을소유 건물이 부합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했다. 그거는 갑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본문 단서.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타인의 권원이란 말은 정당하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부속된 것이란 말은 독립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독립됐다.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차를 해요. 임대차를 하고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목적을 뭐라고 했냐?
식재, 나무 심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자, 을이 정당한 토지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이 나무에다 명인방법을 갖춰서 독립이죠. 정당하고 독립이지. 그럼 부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갑소유 건물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을 해요. 정당하죠. 그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어. 그럼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256조예요. 자, 조문 확인했고 기억. 부동산도 부합물이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동일한 소유 물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소유 물건은 그 사람 거니까 굳이 부합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디귿은 봤고요. 리을 봅니다. 타인의 권한에 기초해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자, 타인의 권한이니까 뭐라고 바꾸자 그랬어요? 정당하게 그랬죠. 근데 그 물건이 독립성이 없어요. 기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부합된다 안 된다? 부합된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속한다. 미음, 건물이 증축했고 증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에 부합된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이 2배고 가격이 훨씬 높아도 원칙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비읍, 건물의 증축 부분이 부합됐다. 그러면 그 증축 부분은 독립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증축이 되었는데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었다면 기존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나중에 저당권에서 봅니다. 부합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저당권자가 기존 건물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매법원이 기존 건물만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고 부합된 중축부는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부합됐으니까. 이렇게 비읍까지. 비읍 때문에 사실은 부합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응,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임야 소유자. 또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고 토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가 나무 심었다. 역시 땅에 부합하니까 나무 심은 제3자는 그 나무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동산과 동산에 부합했다. 갑소유 민법책과 을소유 개론책을 합본해서 1차 이론서를 만들었다. 이게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이 주냐 개론이 주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합본 당시 민법 개론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여기 257조. 이걸 그대로 혼화에 준용을 합니다. 혼화는 섞이는 거라 그랬죠. 갑의 소주 한 병과 을의 백세주 한 병을 준자에 섞어서 50세주 한 병을 만들었다. 이게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 당시 가액별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가공. 갑소유 유자 한 박스에 을이 자신의 노력과 설탕을 추가하여 유자청 10병을 만들었다. 이게 누구 거냐? 이게 가공이죠. 원칙,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기속한다. 원재료.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유자 한 박스 만원, 유자창 한 병에 10만원, 10병에 10만원. 그러면 원재료는 만원인데 9만원이 증가했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값보다 현저히 크죠. 요럴 때는 가공자 소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을이 설탕을 제공했다. 요거 가액 증가에 가산한다. 설탕값은. 뭐 이런 것들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첨부의 효과와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다는 것과
부합 중에 부동산의 부합을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오는데요. 우리 청론에서 봤던 물권적 청권 기초, 그다음에 점유권에 봤던 점유보호 청권,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이제 마지막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오는데,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은 침탈을 원인으로 했고요.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됐었고요. 침탈자와 침탈자의 포괄승계인과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를 상대로 했고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했었죠. 근데 소유권인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따로 규정이 없고요.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213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점유자는 당연히 직접 점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자도 되지만 점유자가 아닌 점유 보조자는 안 되겠죠.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이게 본권이에요. 본권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여야 돼요.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213조에 열 때 한마디로 말하면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요.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을 함으로써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가 있고요.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있단 말이지. 그죠? 자, 이때 갑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더 이상 매립 행위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치워라.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데 우리 대법원은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이거를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는 원인이라고 봐요. 원인, 방해 원인.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는 원인이 뭐냐? 을이 매립한 행위다. 그 다음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뭐라고 부르냐? 그 방해의 결과라고 봐요. 방해의 결과.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나누고,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요거만을 말한다.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방해 결과 제거는 갑의 손해의 영역이다. 손해.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갑에게 발생한 손해다. 손해의 영역이다. 따라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매립하는 행위, 방해 원인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방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결국 방해 제거 청구란 방해 원인 제거 청구를 말하지 방해 결과 제거 청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가로 3번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라 하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이게 뭐냐? 방해 행위. 따라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는 방해 결과, 이게 종결이, 이게 손해야. 이걸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한다. 그래서 방해라는 건 방해 결과가 아닌 방해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세 번째, 방해 예방. 이건 뭐예요? 아직 소유권이 방해당하지 않고 방해 염려만 있는 거죠. 일단 방해 예방 인하 또는이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예방 청구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다만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예방 청구권은 또는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소유권에 기초한 건 방해 예방 인하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 같은 의미죠. 어쨌든 요 정도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마지막 공동소유가 나오는데요.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예요. 소유권도 하나예요. 근데 소유자가 여럿이에요. 다시 한번, 물건은 하나, 소유권도 하나, 소유자가 여럿. 이때 그 여러 명의 소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고요. 합유,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공유예요. 그래서 공유가 중요합니다. 공유가 중요해요. 자, 먼저 간단하게 합유하고 총유의 개념을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합유는요, 동업자 사이에, 이걸 조합이라고 해요. 우리 대부분, 우리 민법은. 동업자 사이의 공동소유예요. 그게 합유예요. 그러니까 합유자들 사이는 동업관계가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각자 1억씩을 출자해서 폐차장을 동업한다. 그러기 위해서 폐차장 땅을 샀다. 그 땅이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예요. 이 동업자 간의 공동소유가 합유고요. 반면에 총유는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 이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민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해요. 예컨대 무슨 학교,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 동창회원, 이게 사원이에요. 근데 이 동창회가 회비를 걷어서 건물을 샀다. 이때 건물 소유권이 누구냐? 소유권자가. 동창회는 권리 능력이 없어서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 그 구성원 공동소유로 하자. 그게 총유입니다. 그게 총유입니다. 사합유는 동업자 공동소유, 총유는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소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를 철저히 봐야 되고요. 합유나 총유는 조문 위주로 봐주시되 판례도 몇 개 없어요. 그 기본이 되는 판례 몇 개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공동소유는 90% 이상이 공유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가 뭔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